지구에서 약 15억 킬로미터나 떨어진 곳에 펼쳐진 완전히 저기를 드러낸 극한의 한랭한 공허 공간을 상상해보세요. 그곳에서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지구에서 우리가 익숙하게 접해온 수준의 겨우 1%까지 떨어지며 우주의 온도는 절대 0도에 한없이 가까워집니다. 1980년대 초, 인류는 처음으로 이 영역을 자세히 관측할 기회를 손에 넣었죠. 1980년 11월에는 보이저 1호가, 그리고 1981년 8월에는 쌍둥이 탐사선인 보이저 2호가 엄청난 속도로 토성계를 통과했습니다. 탑재된 구형 비디콘관 텔레비전 카메라는 일련의 사진을 지구로 전송하는 데 성공했으며, 그 사진들은 천체 물리학자들로 하여금 행성계 형성에 대한 기존의 생각을 근본부터 다시 검토하게 만들었습니다. 온화한 가스 구체와 정돈된 평평한 고리를 가진 천체를 상상하고 있던 나사 제트 추진 연구소 앞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믿기 어려울 만큼 복잡하고 극도로 혼란스러운 구조였죠. 이 거대한 가스 행성의 고리는 수없이 많은 가느다란 실들이 여러 겹으로 얽혀 짜인 형태였고, 위성들의 궤도는 서로 교차하며 중력 공명을 만들어냈으며, 행성 본체의 대기에서는 육각형 폭풍이 거세게 소용돌이 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단편적인 원격 측정 데이터를 분석한 과학계는 곧 하나의 분명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앞으로의 탐사에는 단순한 플라이바이 비행만으로는 더 이상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었죠. 수십 개의 위성이 만들어내는 극도로 복잡한 궤도 역학과 고리 구조를 초속 수십 킬로미터의 속도로 스쳐 지나가기만 하면서 밝혀내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완전히 다른 형태의 임무 설계가 요구되고 있었죠. 토성의 공전 궤도에 안정적으로 진입할 수 있고, 모든 전자기파 대역을 활용해 수년에 걸쳐 꾸준히 이 시스템을 관측할 수 있는 대형 탐사선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주기관 내부에서 카시니 하위 헌스 계획이라는 임무 구상이 탄생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토픽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국제적 규모의 공학적 도전. 임무의 복잡성을 이해한 엔지니어들은 소형 탐사선이라는 구상을 거의 즉시 폐기했고, 조립 공장에서는 높이 6.8m, 폭 4m가 넘는 거대한 자동 탐사 시스템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크기와 발사 시 질량만 놓고 보면 이 기체는 마치 옛날 시내버스를 연상시킬 정도였죠. 그 안에는 지구 저궤도를 벗어난 우주선 가운데 역사상 가장 높은 감도와 가장 비싼 전자장비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습니다. 카시니의 진정한 가치를 이해하려면 그 개발 과정에서 수반된 방대한 물리적, 기술적 난관들을 하나하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실은 이 계획이 냉전 시기 미국조차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비용이 막대하고 복잡했기 때문에 심우주 탐사 역사상 처음으로 이처럼 대규모의 대서양 횡단 공동팀이 결성되었다는 점입니다. 나사 제트 추진 연구소는 모선 역할을 하는 궤도 탐사선 카시니의 설계와 조립을 담당했죠. 유럽 우주국은 타이탄의 대기권으로 진입할 자율 강화 탐사선 하위 헌스의 개발을 맡았습니다. 이탈리아 우주국은 수십억 킬로미터 떨어진 거리에서 통신을 수행하는 데 필수적이었던 직경 4m의 고이득 파라볼라 안테나라는 매우 중요한 부품을 제공했습니다. 이 시스템의 기술적 사양은 지금 보아도 감탄을 자아내죠. 시스템 전체의 발사 중량은 5,712kg에 달했습니다. 그중 3,132kg은 주엔진을 작동시키는 데 필요한 모노메틸 히드라진과 사산화 이질소라는 극도로 독성이 강한 추진체였습니다. 나머지는 당시 최첨단 장비들로 채워져 있었죠. 기체에는 총 18종에 달하는 첨단 과학 관측 장비가 탑재되었고요. 궤도선 모듈에 12기, 그리고 유럽에서 제작한 강화 탐사선에 6기가 배치되었습니다. 가시광선 및 적외선 분광계, 구름을 투과해 지형을 지도화할 수 있는 합성 개구 레이더, 우주 먼지 분석 장치, 초고감도 자기장 측정기 등 정밀 관측을 위한 매우 다양한 장비들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정말 장대한 프로젝트였죠. 이 관측 장비들을 개발하는 데에는 무려 전 세계 17개국에서 온 260명의 최정상급 과학자들이 참여했습니다. 이처럼 많은 계약 업체들의 작업을 조율하는 일은 물류 측면에서 악몽과도 같았으며, 인터페이스 사양의 작은 실수 하나가
수십 년에 걸친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기술적 난관은 다른 곳에 있었는데요. 토성 궤도에서는 태양빛이 너무나도 약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의외로 들릴 수도 있지만 대량의 관측 장비와 컴퓨터, 그리고 온도 제어 시스템을 가동하는 데 필요했던 전력은 약 900W 정도였습니다. 맞습니다. 오늘날의 가정용 PC가 이보다 더 많은 전력을 소비하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기존 방식의 태양전지만으로 그 정도 출력을 얻으려면 탐사선에는 총 면적 600제곱미터가 넘는 거대한 태양광 패널이 필요하게 됩니다. 물론 그런 거대한 돛을 우주로 운반하고 중력 도움 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엄청난 하중을 견디게 하는 것은 극도로 어렵고 위험하며 현실적이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설계자들은 탐사선의 소형이면서도 강력한 원자력 전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원자력의 심장과 사회적 반발. 자율적인 전력 공급을 실현하기 위해 물리학자들은 검증된 기술이지만 매우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기술인 방사성 동위원소 열전 발전기, 즉 RTG를 채택했습니다. 카시니에는 GPHS형 대형 발전 유닛이 3기 탑재되었습니다. 그 견고한 다층 탄소 흑연 보호 케이스 내부에는 무려 32.7kg의 이산화 플루토늄 238이 수용되어 있었습니다. 이 동위원소는 연쇄 핵반응을 일으키지 않으며 핵무기에도 사용할 수 없지만 자연적인 알파 붕괴 과정에서 막대한 열에너지를 방출합니다. 전용 고체 열전대가 그 열을 안정적인 885W의 전력으로 변환했죠. 플루토늄의 반감기인 87년을 고려하더라도 수십 년 동안 안정적으로 운용하기에 충분한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는 계산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구에서는 이 합리적인 기술적 판단이 큰 사회적 파장을 불러오게 되죠. 1990년대 말 사회는 아직도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사고와 챌린저 우주왕복선 폭발 사고의 기억을 강하게 안고 있었는데요. 나사가 로켓에 약 33kg에 달하는 방사성 물질을 실으려 한다는 사실은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케이프 커네버럴에서는 대규모 항의 시위가 벌어졌죠. 우주에서의 무기와 원자력에 반대하는 글로벌 네트워크라는 단체는 스톱 카시니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활동가들과 일부 저명한 과학자들은 언론을 통해 종말론적인 시나리오를 제기했는데요. 만약 대형 로켓이 저고도에서 폭발할 경우 미세한 방사성 입자를 포함한 구름이 플로리다와 미국 동부 해안을 뒤덮어 암 환자가 급증할 것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이에 우주기관의 간부들은 계획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 전례 없는 홍보 활동을 전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술자들은 충격 시험 결과를 공개하며 플루토늄 입자가 이리듐 케이스와 초고강도 탄소 복합재로 철저하게 밀봉되어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시험에서는 캡슐에 철갑탄을 쏘아보고 고체 로켓 연료의 폭발을 재현한 극한 가열 실험을 실시했으며 심지어 콘크리트판 위로 낙하시켜보는 시험까지 진행했지만 보호용기는 모든 경우에 밀폐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이성적인 설명은 공포에 휩싸인 군중에게 쉽게 전달되지 않았고 발사 당일 우주센터 주변에는 경찰과 특수부대가 대거 배치되었습니다. 발사 시설로 돌진해 울타리에 스스로를 묶으려 했던 과격 시위자들은 강제로 제압된 뒤 경찰서로 연행됐죠. 한마디로 말해 이 탐사선은 매우 무겁고 긴장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우주로 보내졌던 것입니다. 7년에 걸친 여정. 마침내 기다리던 발사는 1997년 10월 15일 케이프 커네버럴 공군기지의 SLC-40 발사시설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탐사선을 우주로 실어올린 것은 강력한 상단 로켓 센타우르를 탑재한 타이탄 IVB 로켓이었는데요. 그 역사적인 순간 이 로켓은 미국이 보유한 발사체 가운데 가장 큰 탑재 능력을 지녔으며 동시에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발사 시스템이었습니다. 하지만 천체 역학의 법칙은 결코 관대하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 성능을 갖춘 로켓이라 해도 6톤에 달하는 탐사선을 토성으로 직접 보내기에는 역부족이었죠. 그래서 나사의 궤도 설계팀은 VVEJGA라 불리는 극도로 복잡하고 다단계로 이루어진 중력 도움 비행 계획을 수립해야 했습니다. 그 목적은 여러 행성의 공전 에너지를 이용해 탐사선을 사실상 공짜로 가속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카시니는 태양계 내부에 있는 금성을 향해 진로를 잡았습니다. 1998년 4월 26일 탐사선은 뜨겁게 달아오른 금성에 접근하며 첫 번째 대규모 가속을 얻었죠. 태양을 한 바퀴 돈 뒤
1999년 6월 24일에는 다시 금성을 플라이바이하여 지구로 돌아오기 위해 필요한 속도를 확보했습니다. 임무 반대론자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순간도 바로 이 단계였죠. 1999년 8월 18일 카시니는 태평양 해수면에서 불과 1171km 높이에서 중력 스윙바이를 수행하며 고향 행성인 지구로 돌아왔습니다. 탐사선은 지구를 향해 초속 약 19km라는 엄청난 속도로 돌진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궤도 계산에 아주 작은 실수라도 있었거나 소프트웨어 장애가 발생했거나 진입 각도에 미세한 오차라도 생겼다면 방사성 전원을 실은 수톤 규모의 구조물이 대기권의 밀도가 높은 층으로 돌진했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죠. 그 위험성은 극히 낮다고 평가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별한 주의가 기울여졌습니다. 그러나 모든 시스템은 완벽한 정확도로 작동했죠. 지구의 중력은 탐사선을 더욱 깊은 우주로 튕겨보내며 속도를 초속 5.5km나 더 끌어올렸습니다. 2000년 12월 30일 탐사선은 목성의 중력 우물에서 마지막 가속 기동을 수행했고 그 과정에서 위성 2호와 유로파를 이용해 광학 장비 시험까지 마친 뒤 마침내 토성권을 향한 최종 항로에 진입했습니다. 길고도 험난했던 7년간의 여정은 이제 마침내 끝을 향해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도착과 첫 번째 실패의 위기. 임무 전체의 운명을 좌우할 날이 2004년 7월 1일에 찾아왔습니다. 이 작전은 Saturn Orbit Insertion, 줄여서 SOI, 즉 토성 궤도 진입이라 불렸습니다. 탐사선은 토성계의 탈출 속도를 훨씬 웃도는 속도로 거대한 가스 행성에 접근하고 있었기 때문에 토성의 중력에 의해 자연스럽게 포획되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했습니다. 엔진을 사용해 적극적으로 감속하지 않았다면 행성의 중력이 궤도만 휘게 만들었을 뿐 탐사선은 영원히 심우주 속으로 사라져버렸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궤도 진입에는 극한 수준의 정밀성이 요구되었는데요. 카시니는 F고리와 G고리 사이에 비교적 빈 공간이 있는 틈을 통과해 토성 고리의 적도면을 관통해야 했습니다. 이 정도 속도에서는 모래알 만한 얼음 입자조차도 대구경 탄원에 맞먹는 운동에너지를 지니게 되죠. 섬세한 장비들을 보호하고자 거대한 안테나를 방패처럼 앞세워 통과한 뒤 감속 분사를 위해 엔진을 진행 방향으로 다시 회전시켰습니다. 위험구역을 무사히 통과하자 자동 제어 시스템은 주엔진 R4D11에 점화 명령을 내렸습니다. 추력 445N의 엔진은 약 96분 동안 연속 분사를 이어가며 탐사선의 속도를 초속 622m 감소시켰습니다. 감속은 완벽하게 성공했고 카시니는 역사상 최초의 토성 인공위성이 되었죠. 하지만 이 기술적 위험은 자칫하면 치명적인 과학적 대실패로 바뀔 뻔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막아낸 것은 단 한 명의 기술자의 집념이었는데요. 유럽 우주국의 스웨덴인 기술자 보리스 스메즈는 통신 로그를 분석하던 중 모선과 하위헌스 탐사선 사이의 통신 설계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카시니의 수신기는 고속으로 공전하는 중계기와 타이탄 대기권에서 감속하는 강하 탐사선 사이의 속도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큰 도플러 주파수 편의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설계되어 있었던 것이죠. 만약 비행 계획이 그대로 진행되었다면 신호 주파수는 수신 가능 범위를 벗어났을 것이고 타이탄 표면에서 내려오는 원격 측정 데이터는 단 1바이트도 지구에 도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장비가 모든 지상시험을 통과했다며 회의적인 태도를 보인 간부들과 관료주의적인 저항을 설득해내기 위해 스메드스는 거의 1년이라는 시간을 쏟아부어야 했습니다. 결국 그는 실제 장비를 이용한 시뮬레이션 실시를 관찰해냈고 그 결과는 그의 판단이 완전히 옳았음을 입증했습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데이터 손실률은 100%가 될 것이 확실했죠. 임무를 구하기 위해 궤도 설계팀은 급히 전체 비행 경로를 재검토했고 타이탄 접근 시의 고도를 크게 높여야 했습니다. 그 결과 두 기체의 상대 속도는 낮아졌고 도플러 편의 역시 수신 장치가 처리할 수 있는 범위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타이탄으로의 강하. 통신 두절의 위협을 제거한 컨소시엄은 마침내 프로젝트의 가장 야심찬 부분인 탐사선을 이용한 타이탄 탐사에 나섰습니다. 타이탄은 태양계에서 두 번째로 큰 위성으로 직경은 행성인 수성마저 능가하며 표면 기압이 지구의 1.5배에 달하는 본격적인 두꺼운 대기를 가진 유일한 위성입니다. 하지만 이 불투명한 질소와 메탄 안개 아래 무엇이 펼쳐져 있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분리 과정은 2004년 12월 25일에 시작되었죠.
무게 320kg의 하위 헌스 탐사선은 폭발 볼트를 분리해 카시니에서 떨어져 나간 뒤 자세 안정을 위해 천천히 자전하면서 20일간의 표류 비행에 들어갔습니다. 2005년 1월 14일 탐사선은 초속 약 6km의 속도로 타이탄 대기권에 진입했습니다. 공기 역학적 감속으로 인해 최대 15G에 달하는 하중이 가해졌고 패널 수지로 제작된 전면 열 차폐판의 온도는 섭씨 2000도 가까이까지 치솟았습니다. 고도 약 160km에서 자동 제어 장치가 보호 덮개를 날려버리고 다단식 낙하산 시스템을 전개했죠. 이렇게 해서 2시간이 넘는 느린 강하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단계에서 뼈아픈 소프트웨어 실수가 발생했고 그 결과 대량의 귀중한 데이터가 손실되고 말았습니다. 원격 측정 데이터는 채널 A와 채널 B라는 두 개의 독립적인 이중화 채널을 통해 모선으로 전송되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제어 명령 타임라인에 오류가 있었기 때문에 카시니의 탑재 컴퓨터는 채널 A측 수신기의 전원을 켜지 않았습니다. 이 실수로 인해 도플러 측정을 통한 풍속 데이터와 강화 과정에서 촬영된 약 350장의 귀중한 사진이 영구적으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채널 B의 장비는 정상적으로 작동했습니다. 하위 헌스가 두꺼운 구름층 아래로 내려왔을 때 탑재 카메라는 행성 과학자들이 숨이 멎을 듯한 놀라운 풍경을 포착했는데요. 그곳에 펼쳐져 있던 것은 단조롭고 생명력 없는 얼음 황무지가 아니었습니다. 탐사선이 보내온 것은 구릉지대를 복잡하게 깎아내리며 검고 매끄러운 호수로 흘러드는 가지처럼 갈라진 하천망의 모습이었죠. 다만 그곳을 흐르고 있던 것은 물이 아니라 섭씨 영하 179도의 극저온에서 존재하는 액체 메탄과 에탄의 혼합물이었습니다. 밝은 아디리 지역과 어두운 샹그릴라 평원의 경계 부근에서 젖은 모래나 축축한 점토 같은 상태의 지면에 연착륙한 탐사선은 주변 지표의 사진을 전송해 왔는데요. 그 풍경은 오랜 세월 동안 액체의 흐름에 의해 깎이고 둥글게 마모된 바위들이 흩어져 있는 지구의 강바닥과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화학 분석 결과 이 바위들은 그 온도에서는 현무암보다 더 단단해지는 거대한 덩어리 형태의 물얼음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액체 메탄과 에탄이 물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죠. 이렇게 해서 타이탄은 우리가 오랫동안 당연하게 여겨왔던 물리적 상식을 통째로 뒤집어 놓았습니다. 엔셀라두스, 사형 선고. 타이탄에서의 성공이 치밀하게 계획된 결과였다면 이 임무 최대의 발견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곳은 엔셀라두스, 지름이 고작 504km에 불과한 작은 얼음 위성이었는데요. 오랫동안 천문학자들은 이 천체를 지질학적으로 죽은 얼음덩어리라고 생각해왔습니다. 특징이라고는 태양계에서 가장 높은 반사율을 가진 새하얀 천체라는 점 정도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최초의 이상 징후가 관측된 것은 2005년 초였죠. 카시니의 초고감도 자기장 측정기는 엔셀라두스 궤도 부근에서 토성 자기장이 비정상적으로 왜곡되고 있다는 사실을 감지했습니다. 그 데이터는 희박한 이온화 대기의 존재를 시사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지속적인 공급원이 없다면 중력이 약한 위성이 그런 것을 유지할 수 있을 리 없었습니다. 이 현상에 큰 관심을 가진 임무팀은 더욱 가까운 관측을 수행하기 위해 궤도 변경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적외선 분광계로 위성의 남극을 스캔한 결과 엄청난 규모의 온도 이상 현상이 드러났죠. 그 지역의 표면 온도는 영하 128도에 달했으며 이는 이론적으로 예측된 값을 크게 웃도는 수치였습니다. 여론의 정체는 130km 이상 나란히 뻗어있는 4개의 거대한 균열이었고 과학자들은 곧 그것을 타이거 스트라이프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그리고 광학 관측을 더욱 진행하자 정말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죠. 이 균열들에서 수백 킬로미터 높이까지 거대한 얼음 간헐천이 우주 공간으로 분출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놀랍게도 엔셀라두스는 지질학적으로 살아있었던 것이죠. 이 발견이 지닌 전례 없는 중요성을 깨달은 엔지니어들은 큰 도박에 나섰습니다. 그들은 카시니를 재프로그래밍해 고도 수십 킬로미터에 불과한 초저공 비행으로 얼음 분출 기둥의 한가운데를 여러 차례 관통하게 했죠. 그 과정에서 이온 중성입자 질량 분석기와 우주먼지 분석 장치가 가동되었습니다. 즉 관측 장비들은 분출 물질을 문자 그대로 맛본 셈이었죠. 그리고 그 결과는 우주 생물학자들의 가장 대담한 기대마저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분출 기둥에서는 수증기뿐만 아니라
나트륨염, 암모니아, 이산화탄소, 심지어 분자량이 200에 달하는 거대 유기 분자까지 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열수 활동의 결정적인 증거가 된 것은 이산화규소 나노입자의 발견이었습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발견인데요. 왜냐하면 이러한 실리카 입자는 90도 이상의 고온 환경에서 알칼리성 액체 상태의 물이 오랜 기간 뜨거운 규산염 암석과 반응할 때에만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결론은 명백했습니다. 엔셀라두스의 두께 30km에 달하는 얼음 지각 아래에는 화학물질이 풍부한 액체 상태의 물로 이루어진 전 지구적 규모의 바다가 펼쳐져 있으며 그 해저에서는 지구의 블랙 스모커와 유사한 열수 분출공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었죠. 지구에서는 바로 그런 장소를 중심으로 태양광에 의존하지 않는 화학 합성 세균 생태계가 온전히 번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이 역사적인 발견이야말로 임무 자체에 대한 사형 선고가 되고 말았죠. 2017년에 이르자 자세 제어용 추진체의 잔량은 한계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붕괴가 계속되는 플루토늄을 탑재한 채 제어 불능 상태가 된 탐사선을 불안정한 궤도에 방치하는 것은 절대로 허용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런지 궁금하실 텐데요. 그것은 국제우주연구위원회가 엄격한 행성보호 프로토콜을 제정해두고 있기 때문이죠. 이는 지구에서 유래한 미생물에 의한 외계 천체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실제로 수십 년 뒤 혹은 수백 년 뒤에 버려진 탐사선이 중력 변화로 인해 궤도를 이탈해 엔셀라두스에 충돌할 가능성이 완전히 없다고는 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 살아남은 RTG의 열로 얼음이 녹게 된다면 탐사선 내부에 부착되어 있던 지구 미생물의 포자가 오염되지 않은 지하 바다에 도달할 위험이 있었죠. 그것들은 수십 년에 걸친 우주의 진공 환경도 견뎌낼 가능성이 있었으며 만약 침입하게 된다면 미지의 생태계를 파괴하고 미래의 과학 조사 결과를 영원히 왜곡시켜버릴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과학자들은 이 섬세한 환경을 지키기 위해 자신들이 만들어낸 최고의 걸작을 희생시키는 고통스러운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지막 위협과 토성 구름 속 영원한 잠. 탐사선의 마지막 순간에서 최대한 많은 과학적 성과를 끌어내기 위해 기술자들은 그랜드 피날레라 불리는 대담한 종막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2017년 4월 이후 남아있던 하이드라진 연료는 카시니를 22차례에 걸친 최후의 궤도 비행으로 이끄는 데 사용되었죠. 그 궤도는 토성의 상층 대기와 D고리의 안쪽 경계 사이에 있는 폭 약 2000km에 불과한 믿기 어려울 만큼 좁은 틈을 통과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때까지 이 좁은 틈으로 진입한 탐사선은 단 한 대도 없었습니다. 카시니 이전의 탐사선들은 안전한 외곽 궤도에서 토성계를 관측해왔고 카시니 역시 13년에 걸친 본 임무 동안 얼음 입자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신중하게 운용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었죠. 이 위험한 비행을 통해 이전 13년간의 관측으로도 얻지 못했던 극히 중요한 데이터들이 수집되었습니다. 토성에 최대로 근접한 덕분에 행성 내부 자기장의 실제 자전 속도를 측정할 수 있었고 나아가 토성 본체의 질량과 고리의 질량을 분리하여 계산하는 것도 가능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측정 결과는 또 하나의 혁명을 가져왔습니다. 토성의 고리는 예상보다 훨씬 가벼웠던 것이죠. 고리 전체의 질량은 약 1.5 곱하기 10의 19제곱킬로그램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토성의 고리가 원시 행성계 원반의 태고적 잔해가 아니라 매우 젊은 구조물이라는 사실을 결정적으로 입증하는 결과였죠. 우주의 시간 척도로 보자면 그것은 불과 어제 일과도 같았습니다. 1000만년에서 1억 년 전, 지구에서는 공룡이 전성기를 누리던 시기에 거대한 중력이 너무 가까이 접근한 얼음 위성을 산산조각 내면서 형성된 것이었죠. 임무의 종료일, 즉 카시니의 기일은 2017년 9월 15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엄격하게 프로그래밍된 절차에 따라 거대한 탐사선은 시속 11만 3,000km가 넘는 속도로 거대 가스 행성의 대기를 향해 마지막 다이빙을 시작했습니다. 탐사선이 수소와 헬륨으로 이루어진 외곽 대기층에 진입하자 공기 저항은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했죠. 마지막 몇 초 동안 카시니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질량 분석기가 기내 저장 장치를 사용하지 않고 실시간으로 대기의 화학 조성 데이터를 직접 전송할 수 있도록 고지향성 안테나를 계속 지구 방향으로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세 제어 스러스터는 100% 출력의 연속 분사 모드에 들어가 점점 커지는 회전력에 필사적으로 맞서고 있었죠. 이 조밀한 가스층과의 압도적으로 불리한 싸움은
약 1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마침내 공기역학적 하중이 제어 스러스터의 한계를 넘어서는 순간 탐사선은 피할 수 없이 회전을 시작했죠. 통신빔은 지구의 심우주 통신망 안테나에서 벗어났고 제트 추진연구소 관제실 모니터에는 반송파 신호 상실이 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알루미늄과 티타늄, 이리듐, 그리고 플루토늄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기체는 플라즈마 상태로 변할 정도로 가열되어 눈부신 유성이 되었고 토성 신부의 초고압 속으로 영원히 녹아들어갔습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상징적인 결말이었죠. 사람들이 그 안에서 낭만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카시니는 마지막 순간 문자 그대로 원자 수준까지 분해되어 자신이 모든 존재를 바쳐 관측해온 행성의 일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하나 우리의 우주적 고향에 대한 이해를 더욱 깊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태양계는 가장 대담한 이론 모델들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역동적이며 생명 존재의 가능성으로 가득한 세계였던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 가능성의 한계를 넓힌 것이야말로 과거 케이프 커네버럴에서 극한의 추위가 지배하는 우주로 떠나보내졌던 거대한 탐사선이 남긴 가장 위대한 유산일지도 모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친구들과도 공유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